자, 그래서 이 다음, 자, 재정 안정주의, 오늘 이제 본론은 이 부분입니다. 재정 안정주의의 뿌리는 금융자본의 논리입니다. 모피아가 재정 지출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중요한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잖아요. 실선은 뭐냐면요. 이거 미국의 자료예요. 미국에 대한 건데, 정부 채무, 공공 채무니까는 정부 채무가 대부분이죠. 정부 채무 중에서 상위 1% 가구가 정부의 그러니까 국채를 그러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 비중이에요. 비중이. 상위 1%가 정부의 국채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70년부터 쫙 증가하고 있죠. 네? 제가 그래서 국면을 세 국면으로 나눴어요. 세 국면으로요. 국면 1이 뭐냐면은 1970년부터 80년대 초까지 쫙 올라가죠. 그러다가 뭐냐면은 한 2000년 금융위기 전까지 좀 이렇게 크게 안 증가하죠.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또 크게 증가하죠. 세 개의 국면으로 있는데 점선은 뭐냐면요. 상위 1% 가구가 전체 자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체 자산 중에서요. 그러니까 불평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의 대체적으로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흔히 자산 불평등의 원인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를 금융화를 얘기합니다. 금융자본이 그러니까는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금융자본의 논리로 사회를 재구성한 게 금융화의 뜻입니다. 예? 금융화의 뜻이에요. 금융자본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경제를 장악한 시대가 70대 이후부터 전개되집니다. 예, 전개되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왜 상위 1% 가구가 정부 채무를 70대 이후부터 갑자기 저렇게 크게 증가시켰겠는가? 쭉 떨어지던 것이.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랬을까? 갑자기 상위 1% 가구 부자들이 갑자기 국채를 왜 저렇게 매입을 하고 많이 비중을 늘렸냐 이거죠. 예? 근데 늘리는 것이 8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크게 안 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쑥날쑥하니까요. 그렇죠? 안정적인 국면을 갔다가 갑자기 금융위기가 또 팍 늘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는 대개 채무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니까요. 있는데 자 이겁니다. 부유층이 국채 보유 비중을 증대시킨 이유는요. 자,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요. 금융자본들은 뭡니까요? 금융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자본은 철저하게 돈벌이죠. 수익성을 추구를 해요. 근데 금융자본은 일반 산업자본과 달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에서는 우리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 고수익을 추구하려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높은 데다가 운영을 해야 된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높은 돈을 리스크가 큰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다 운영하다가 대규모 손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만약에 우리가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그걸 규제하고 감독을 하잖아요. 예? 나라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중앙은행이 됐던 금융감독원이 됐든 간에 그런 걸 규제하고 감독을 하잖아요. 금융위원회가 됐든 간에. 근데 이 규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정부하고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부하고 정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자본이 사고를 안 치게 하는 것은요. 예?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금융자본들은 그래서 뭘 원하느냐? 규제를 그러니까는 없애달라고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수익을 추구하려면은 그 규제를 그러니까 벗겨줘야지만이 고수익 금융상품을 금융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에 로비를 해야 되고, 예? 정치에 로비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정부에 로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금융자본이 로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영향력을요. 예? 영향력을. 즉, 월가가 워싱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예? 영향력을 확보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융자본들이
국채를 보유를 규모를 증가시켰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채는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요. 근데 수익률은 낮잖아요. 안전자산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할 때 우리가 여러 자산 한 바구니에다가 그러니까 달걀을 다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한 금융상품에다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죠. 투자를요. 예? 분산 투자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전자산도 일정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뭐냐면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예?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요. 그런데 국채는 수익률은 낮은 대신에 안전하고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아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 증대예요. 우리가 금융자본들이 주식이라든가 기업의 채권을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요? 네? 한 다음에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합니다. 기업 경영이에요. 그렇죠?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사고 팔기도 하고 기업 경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칸 같은 사람들도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뭐냐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왜 갑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돈에 그러니까 수익을 가능한 단기적으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에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이 기업의 주식 보유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기업 구조조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거나 그래 자기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성이 높아지니까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기업이 장기적으로 망가지던 체질이 약화되는 건 별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채 보유 비중을 늘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부유층이 국채 보유 규모를 증가하고요. 탈규제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레이거노믹스, 그 다음에 대처리즘이라고 얘기하죠. 대처가 79년도에 집권을 했고 레이건이 81년도부터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8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80년대부터 그러니까 소위 탈규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금융 분야에. 근데 그 이전에 사전 작업으로 70년대부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70년부터 그러니까 쫙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70년대부터 부유층들이 국채 보유 규모를 증가시켜요. 왜 그러느냐? 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예?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금융자본들이 수익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돈 버는 데서 세금을 적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감세를 하려면 정부 지출도 줄여야 되잖아요. 정부 지출은 기본적으로 세금 수입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세를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은요. 감세를 좋아합니다. 원래 그러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들,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들은 기업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이나 금융자본가들은요. 감세를 좋아를 해요. 세금을 적게 내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특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감세를 하게 되면 정부가 그러니까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하는 거잖아요. 그 부족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차입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국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감세를 하려면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자본들이 이걸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금융자본들한테 많은 그러니까 국채가 보유됐으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요? 채권의 가격하고 채권의 이자율이라는 수익률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국채를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들한테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정부가 상호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좋은 말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를 해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듯이 국채를 확보를 하는 이유가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80년대부터 탈규제와 감세 이런 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정부 때 초대 재무장관 기억들 아세요? 누군지? 레이건하고 이름 철자가 같아가지고, 예? 같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르게 발음을 이제, 그러니까 수정한 리건이라고 있습니다. 도널드 리건이라고요. 이 사람이 월가 출신이죠. 메릴 린치인가 어딘가, 거기에 그러니까 회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월가 출신들이 미국 재무부를 접수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세, 우리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감세라든가 탈규제라든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결국 뭡니까?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죠. 불평등을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니까는 예? 노동자들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정부의 복지도 후퇴하게 되고요. 예? 지출을 줄이니까요. 이때 나온 게 선별 지원입니다. 제발 좀 더 알고들 얘기들 하세요. 민주당 분들. 예? 이게 미국 공화당의 논리예요. 미국의 우파들의 논리라고요. 선별 규제가. 선별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거니까. 예? 정부가 돈 쓸 일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예? 선별이라는 것이 저는 이 스웨덴 복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선별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그러니까는 저 선별 지원하는 게 가다라는 걸 때 참 저 사람들 우리가 이 선별 재난금 지원은요 과거 오세훈 때 선별 급식 똑같은 논리예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 오세훈이 그 당시 이 탈을 일으켰을 때 이 무상급식 가지고요 했을 때 학생들 강의실에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건 그냥 토론하기 위한 거니까는 선별급식 지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그러니까는 상당한 학생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선별급식을 지지하냐 그랬더니만은 부자들한테 왜 공짜 점심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부자가 왜 공짜 점심을 먹냐? 아니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재용 아들 딸들이 학교 가면은 공짜 밥 먹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공짜 밥의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돈은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이라든가 경제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공공부조라는 게 있는데 사회보장과 공공부지 이런 게 있는데 공공부조는 우리가 세금을 걷어 사는 거잖아요. 세금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거는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혜택자가 그러니까 내는 거고 우리가 실업급여라든가 실업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이런 것처럼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요. 사회보험은. 근데 공공부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체 국민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거 세금을 걷어 사는 건데 누가 세금 더 많이 냐? 이재용이 세금 안 내고 이거 먹는 거냐? 급식비 예산을 어디서 가는 거냐?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냐? 세금은.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세금을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냐 이거예요. 고소득자하고 고액자산가가 많이 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세금 내고 그거 먹는 거야? 공짜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선별로 해가지고 일부 학생들만 주게 되면은 그럼 세금을 그만큼 적게 걷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 누가 혜택을 보느냐?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가 선별을 지원하면 난 이해가 가. 왜?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별을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랬죠. 월가의 유착이 워싱턴과 월가의 유착이요. 이때부터 80년대부터 시작해요. 80년대부터.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계자가 레이건 때 초대 재무부 장관을 했었던 도널드 토마스 리건입니다. 이 사람은 발음은 리건이라고 했었어요. 리건.
발음 물론 이제 레이건은 그러니까 스펠링도 좀 바꾸고 그랬지만요. 예? 이 사람이 메릴 린치가 투자은행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증권 자산 이런 운용사 같은 것처럼 70년대 그러니까 거기 CEO 출신을 재무부 장관에다 앉혀요. 예? 미국 그러니까는 랭킹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위의 투자은행의 CEO를 했던 사람을 재무부 장관에다 앉힌다고요. 월가가 백악관을 점령하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백악관 비서실장도 했었고, 예? 예?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에서 또 했던 게 부시 정부에서 했던 게 브래디 채권이라고 혹시 아시는 경제에 대해 좀 알고 계시면 브래디 채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이 고효를 뽑아먹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은행들이 해외 은행들에다가 뭐 브라질, 중남미의 나라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이런 이제 아르헨티나 이런 은행들한테나 돈 빌려주잖아요. 돈 빌렸는데 그 나라의 은행들이 파산 직전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처럼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게 되면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은행들이 손실을 보잖아요. 대규모요. 그 손실을 미국 은행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고안한 게 바로 브래디 채권이에요. 브래디 채권이요. 예?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줘가지고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 발행을 하게 해주는 이런 걸 이게 그럼 뭡니까? 미국 은행들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80년대부터 재무부 장관들은 미국 월가 지원에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고요. 퇴임한다면 다시 월가로 돌아가고 이런 회전문 인사가 운영됐어요. 네? 이런 회전문 인사가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요.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한 겁니다. 네? 자, 미국의 공공채무 비중이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아까 70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70대부터 80대 초까지는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80년대부터 쭉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해요. 8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클린턴 정부에서는 근데 하락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81년, 1년부터 이때 증가할 때는 누구 때입니까? 미국 공화당 정부야. 민주당하고 레이건하고 부시가 레이건이 8년하고 부시가 4년에서 12년을 하잖아요. 예? 미국 공화당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쭉 증가를 해요. 그런데 클린턴이 8년을 집권했잖아요. 8년을 93년부터 2000년까지요. 그때 쭉 하락을 해요. 이게 뭐냐? 금융자본들이 그러니까요. 국가 채무의 증가를 항상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정부가 돈을 쓰는데 빚을 내가지고 돈을 쓰는데 쓰는 돈이 자본, 즉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거라면은 반대 안 해요. 근데 되게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 정권이고 더군다나 친월가 정권이었었고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산층과 보통 사람들, 취약계층을 대변한다고 되게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을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돈 쓰는 건 싫어해요. 민주당 정권에서도 월가 출신들이 그러니까는 재무부를 장악했었는데 그때는 줄이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우리나라 조중동이라든가 기재부에서 국가 채무 증가하는 거 브레이크 건 적 한 번도 없어요. 브레이크 건 적이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게 되면 국가 채무 가지고 국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앉았다고요. 왜? 경제학은요. 제가 30년을 공부해봤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국가가 쓰는 돈이 제일 커요. 그렇죠? 제일 커요. 이 돈을 재정을 누구한테 배분하냐 문제. 누구한테 똑같이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배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시중에 유통된 돈이 거의 300조예요. 1인당 한 우리가 600만 원 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여러분들 그만큼 돈 기회를 맛봤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의 배분 문제인데 국가가 이 돈을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배분하냐. 이건 정권마다 틀려요. 정권마다. 미국에 그러니까는 소위 이 레이건 부시 때는 쫙 증가하잖아요. 이때는 반대 안 해. 이때 재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월가 출신들이야. 반대 안 해요. 예? 근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반대해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부시 정권이 2001년도부터 이제 다시 이제 그 아들 부시, 주니어 부시가 들어서잖아요. 8년 동안 했잖아요.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요. 이때 들어보세요. 이거 쫙 증가하잖아요. 또 다시 증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돈 쓰는 거를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쓰기 싫어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정부의 재정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역할하냐. 이거 달려있는 거예요. 예? 이때는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이때, 그러니까 2002년부터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요, 경기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빚내서 막 이렇게 이 주택 사라고 하는 정책을 했지만은 어쨌든 경기도 굉장히 좋았을 때였었어요. 근데 국가 채무 비율이 왜 증가하냐고요. 예? 이때 뭐 전쟁도 치르고 이라크 전쟁도 치르고 뭐 이렇게 가면서, 예? 그런 건 되게 뭡니까? 자본들한테 돈벌이가 되는 거거든. 기업들한테. 그런 건 반대 안 해요. 예?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 안 한다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러니까 안 했듯이요. 지금 뭐냐면 국면 1,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였듯이 1970년부터 80년까지는 국가의 채무는 안 증가한 상황 속에서 부유층이 먼저 국채 보유를 증가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이 당시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었어요. 35.3%에서 30.6%까지. 근데 부유층은 열심히 근데 정부 채권을 그러니까 매입을 했어요. 열심히. 왜?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어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감소하고. 예? 근데 부유층의 국채 보유 비중은 안정을 유지하죠. 왜? 자기들 목적을 달성을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가 국면 3이에요. 이때 막 양적 완화 했잖아요. 이 양적 완화가 되게 왜 한 건지 아세요? 월가 살리기 위해서 한 거야, 이거요. 미국이 이 양적 완화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가 이 새 돈을 찍어가지고 은행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 MBS, 주택담보증권이죠.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쓰레기가 돼버렸는데 이거 다 그냥 그 가격으로 그냥 다 매입을 해준 거잖아요. 예? 금융자본 지원하니까는 당연히 반대 안 해요. 예? 반대 안 한다고요. 거기다가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여러분들 미국의 연준의 금리를 보게 되면요. 지금 0%라고 우리가 하는데 0% 아닙니다. 0에서 0.25%예요. 구간금리예요. 구간금리. 금융위기 전에는 그냥 1포인트였었습니다. 1포인트 그냥. 0.25면 0.25, 1%면 1% 이랬었어요. 예? 1포인트 우리나라처럼요. 근데 이건 구간금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뭐냐면 0%는 되게 우리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은행들 간에 소위 은행 간 대출 시장에서 대출 시장에서 그 적용되는 금리를 거기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 빌릴 때는 0%로 하고 그다음에 0.25는 뭔지 아세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들이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그 고객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되는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갖고 있을 때 그걸 초과지불준비금이라고 하죠. 이 지불준비금은 되게 중앙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은행에다가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되면 그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준 거야. 그게 0.25%야. 그러니까 0%로 돈을 빌리고 0.25%로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벌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부도덕한 겁니까? 서민들은 그러니까 주택 다 차압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리로 다 쫓겨나고 그랬는데 은행들은 그러니까 다 구제해줬잖아요. 돈 찍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이 당시에 국채 보유 비중을 늘렸는지 아세요? 부유층들이 왜 늘렸는지 아세요?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제일 많이 매입한 게, 자, 이 그림 봐보세요. 정부 채무비율이 쫙 증가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요.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뭘 했냐면요.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해요. 대규모로 매입을 해요. 예? 저기 보시게 되면은 한 5천억 달러 하다가 지금 5조 달러까지 10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예?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돈 벌잖아요. 그래서 매입 비중을 늘린 거예요. 거기다가 주택저당증권 MBS예요. 그러니까요. 예? 주택담보대출금 나간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발행한 채권이 주택담보증권입니다. 이것도 금융위기 전에는 하나도 보유 안 하고 있었잖아요. 연준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쫙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주택시장 살리기 위해서. 건설업자들 살리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MBS 가격을 가치를 그러니까 MBS가 금융위 터지고 나가지고 다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 채권이 됐었잖아요. 예? 이 MBS를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채권이 되게 되면은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이 여기 이걸 MBS를 굉장히 많이 보유해 투자를 했었거든요. 다 부실화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살려준 거야. 금융자본과 건설회사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모피아들이 금융자본과 건설업체 대변하고 앉았다고. 이건 똑같은 이런 논리를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외환위기 위해. 그래서 재정 안정주의자들이 재정 지출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정부는 역할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요. 근데 경제가 안 좋을 때 대개 경제활동에 개입을 할 때 주류 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공급하면 경제가 좀 살아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요. 정부의 은행이거든요. 경제학 교과서 책에 보게 되면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예? 은행을 통해서 돈을 공급하게 되면 국민은 뭐냐면 은행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돈을 자기가 가려면요. 이게 이제 금융정책인 거예요. 반면에 정부한테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부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재정 지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재정정책인 겁니다. 근데 양자 모두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인 거예요. 예? 중앙은행이 나온 건데, 근데 금융정책은 뭐예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은행이 빌려줬다 보니까 국민들이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채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반면에 정부한테 빌려주게 되면은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냐고요. 정부가 더 방어 능력이 더 있고 정부가 자금을 빌리는 자금 조달비용이 더 낮잖아요. 예? 정부가 빌려서 하는 게 낫지. 국민의 빚이 느는 것보다 정부의 빚이 느는 게 더 낫다고요. 예? 근데 정부의 빚이 늘림 이거를 싫은 거야. 재정 안정주의자들은요. 왜 싫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은, 특히 재정 지출을 아무 재정 지출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들이, 개혁 정권들이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 반대를 해요. 예? 이게 재정 안정주의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재정 정책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지난해 그러니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되게 선진국가들도 그렇고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금리 제로금리를 낮추면 뭐예요? 그 돈들 다 어디로 갑니까? 고소득자나 대기업들만 이용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그 돈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나 일자리 들은 거 연결이 안 돼요. 그 돈 빌려가지고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자사주 매입을 해요. 자사주 매입.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가 끌어올리고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고 이런 거에다만 돈이 투입되니까요. 예? 그런데 정부가 돈을 빌리면은 취약계층한테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경기 침체기에 취약계층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내수를 살리는데 재정 지출이 국가 빚을 늘리는 것이 민간의 빚을 그러니까 늘리는 걸 막을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경기도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요. 어느 것이 공정한 거냐고요. 그럼에도 정부 부채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게 왜 그러냐? 금융자본의 이해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은 국민이 그만큼 빚을 늘리지 않는 거잖아요. 국민이 빚을 안 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민이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이요. 그럼 은행들이 고리대금업을 못하는 거예요. 예? 금융자본들이 경제적 취약계층들한테 고리자본들을 못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내수는 계속 악화되고요.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들, 금융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면서요. 예?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재정 안정주의는요, 재정 안정이라는 것은 민생 안정을 희생시켜가지고, 가계의 안정을 희생해가지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지원하는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생 안정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 자기들 돈 벌면 돼. 예? 제가 그랬잖아요. 모피아들이 이런 짓 하고서는 뭐 합니까? 예? 금융위원회가 바로 이걸 제대로 바로잡는 게 금융위원회 역할인데, 이들이 퇴직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민간 금융기관들의 장으로 가서 수억 원씩 연봉 받으면서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서 로비하고 앉아있고 지 후배들 이 공무원들한테. 예? 근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자본한테 재정을 쓸 때는 침묵을 입에다 자꾸 채운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런 재정 안정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자, 우리 봤잖아요. 외환위기 이후에 투입한 공적 자금이요. 169조 가깝습니다. 지난해 8월달 기준으로요. 미 해수금이 52조 원이나 아직도 해수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외환위기 터진 지 지금 4년이 지금 3,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명박 때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후에 예금 보험공사 자금이 28조 한 5천억 원 투입됐어요. 아직도 미해수금이 절반이 넘어요. 이런 걸 투입할 때 조중동에서 뭐라고 트윗 잡았습니까? 예? 재정 걱정하고 그랬을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쓰면서도 그걸 덜덜덜 가면서 재정 거덜난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재벌들 공격하면 자기들 떡고물이 안 들어있잖아요. 광고 시비라 이런 것들이요. 예?